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각도를 조금 바꾸고, 각을 조금 바꾸고, 조명을 조금 조정을 주니까 칠판의 이쪽 면이 조금 그래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 영상이라는 거를 내가 이번 기회로 그 조명이라고 하는 그 분야로 또 지식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팔자도 없는 인간을 막 찍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 39페이지서부터, 1.7, 측정에서부터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조금 중요해서, 그 교수가 덜 웃기고, 엄근진 빨아가면서 강의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화학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분명히 이렇게 필기를 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쵸? 맞죠? 자, 글자 잘 보여요? 예, 잘 보이죠? 안 보이나? 보일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요. 왜냐면 교수가 왜 이렇게 확인을 하냐면요. 지금 교수는 무슨 전문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의 그 액정 화면이 요만큼 보이니까 글자가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어쨌든. 자, 물질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를 할 때 과학적인 방법의 첫 번째가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관찰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은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이라는 걸 통해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관찰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남기는데 이때 측정을 하는 분야들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경우 얼만큼 무거우냐, 잠깐만 여기 지우고 일명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질량이라는 걸 먼저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되는 거는 길이가 길으냐 짧으냐를 나타내는 길이, 등치가 크냐 작냐를 나타내는 부피, 그리고 뜨겁냐 차갑냐 요걸 따지는 온도.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들은 다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책을 잠깐 넘겨보시면요, 4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그림 1.8 같은 그러한 유리도구들, 그렇게 생긴 유리도구들이 눈금이 다 새겨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질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차차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질량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길이에 대해서도 부피에 대해서도 거의 공통적인 개념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을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나서 종이에다가 숫자를 딱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적냐면 우리가 단위를 적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우리는 평상시 우리 체중 같은 거 잴 때 킬로그램 단위로 재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야 이러지만 저기 미국이나 영국, 그러니까 서양 쪽으로 호주 막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지 않고 파운드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호주는 그래도 킬로그램을 좀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미국은 파운드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가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동양에 있는 일반적으로 있는 과학자들과 서양에 있는 과학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의 체중, 몸무게를 얘기할 때 서로 놀랍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 이런 인간들이 와갖고 체중을 딱 얘기할 때 숫자가 세 자리로 얘기해. 그래요. 어쩌다가 160파운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160이래. 뒤에 파운드라는 단위를 떼고 얘기하니까 너 체중 얼마냐? 160이야? 막 이러고 있어. 키 아니야? 키?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한마디 얘기하면 1kg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지? 킬로그램은 2.2파운드입니다. 여러분 이 LB는 파운드의 약자예요, 약자. 약자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50kg인 여성이 미국 호텔 가갖고, 호텔 컴바인 뭐 이거 예약해가지고 미국 호텔에 놀러 가가지고 뉴욕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호텔에 가면 이제 호텔이 뭐야? 그치, 거품 목욕할 수 있도록 아주 월풀 잘 돼 있단 말이야. 거기다 막 이렇게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처럼 호텔 가서 짐 풀르고 딱 이렇게 멋있게 그 와인 한 잔 딱 따라가지고 이렇게 거품 목욕 딱 하고 딱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그 목욕 가운 딱 입고 이게 체중계가 보이네. 그 체중계가 딱 올라가고 무게 탁 찌는데 50kg인 여자가 분명히 한국에서는 두 글자 오 땡 딱 찍히는 전자저울 보고 그냥 여행 갔다 와서 조금 찌면 다이어트 하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왜인걸 미국에 가서 전자저울 팍 올라오는 순간에 뒤에 단위는 안 보여. 숫자만 보여. 50 곱하기 2.2 하면 얼마 나오니? 그게 110 뜨지. 엄청 놀랄 거 아니야. 그냥 이 와인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거. 내가 목하면서 먹었던 와인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 뭐 이런 공포감에 빠질 거 아니야. 그치? 자, 어쨌든 단위가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끼리의 대화는 통일되어 있는 단어로 서로 대화하도록 국제적인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라 그래가지고 일명 SI 단위라는 거를 정해가지고 평상시 실생활에서는 아무 단위를 써서 서로 얘기를 하되, 중요한 거는 학자들끼리 또는 책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할 때는 서로 통일된 단위로 이야기하자, SI 단위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쓰고 있는 킬로그램이 요게 국제 표준 단위예요. 국제 표준 단위 교수가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양 친구들이 쓰고 있는 비국제 표준 단위, 그냥 그 SI 표준 단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가 있냐면은, 파운드 말고도, OZ로 표시하는 이러한 단위도 있습니다. OZ가 뭐냐? 발음이 오즈 막 이럴 것 같지, 그치? 전혀 그렇지 않아. 자, 이거는 발음이 뭐냐면요. 한글로 적게 온스라고 있습니다. 온스. OUNCE 오리지널 스펠링은 이건데, 온스라고 해서 동전의 무게를 잴 때 보통 얘기하던 단위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등치가 큰 녀석의 무게를 잴 때는 파운드라고 하는 큼직한 단위를 재고, 그 다음에 짜잘한 것들의 무게를 잴 때는 온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서 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는 우리는 보통 미터 단위를 씁니다. 미터 단위를 쓰죠. 그리고 뭐 큰 단위일 경우에는 킬로미터, 작은 단위는 뭐 센티미터, 앞에다가 미터 앞에다가 뭐 접두사 같은 거 다양하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요. 서양 친구들은 먼 거리, 긴 거리를 갈 때는 마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마일, 줄여서 MI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먼 거리는 마일을 쓰는데 가까운 거리 뭐 이런 거 잴 때는 뭐 다양하게 쓰는 단위들 많습니다. 야드, 그 다음에 피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피트는 사람 발 하나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야드는 사람 팔 하나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야드는 보통 뱃길의 바닷길의 거리를 잴 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피트는 하늘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상공 몇만 피트 상공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던 파일럿이 UFO를 발견했다 뭐 이러면서 옛날 미스테리 이런 거 나오는 방송에서 보면 이게 나오죠. 네, 그쵸. 자, 근데 이제 길이의 단위에 있어서의 국제 표준 단위는 다행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 단위가 국제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저기 흰둥이들 외국 친구들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미터로 이야기하시면 국제 표준으로 얘기하는 국제 신사 인터내셔널 젠틀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시겠죠? 인터내셔널 레이디 앤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터라고 하는 거, 우유 1리터, 그 다음에 콜라 1.5리터, 우리가 리터 단위를 주로 쓰시죠? 이게 바로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서양 친구들은 어떤 단위를 쓰느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봤던 그 용어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위.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31 같은 데 가면은, 파인트 컵, 알고 계시죠? 파인트. 자. 파인트 컵. 이것도 부피를 나타내는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피처라고 하는 단위도 있어요. 맥주집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피처 단위의 컵 같은 거 이렇게 맥주 담아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배럴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배럴. 한 드럼통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여러분 저기 국제 유가, 여러분 뭐, 국제 석유 가격을 뭐 그렇게 관심 가지면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지만, 국제 석유 가격을 이야기할 때, 서부 텍사스 중진류 1배럴당 몇 달러?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아침마다 주식 현황 뭐 아침 뉴스에 막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런 거 얘기 나올 때 있어요. 그때 배럴당이라고 하는 게 부피 얼마, 그 철깡통 드럼통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친구들은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뭐 길이가 됐든 질량이 됐든 부피가 됐든 간에 측정하고자 하는 녀석의 기본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그때마다 쓰는 단위들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깔끔하게 한 단위를 가지고 앞에다가 좀 양이 많으면 킬로미터, 양이 적으면 센티미터, 더 작으면 밀리미터, 또는 리터도 얘기할 때 1리터, 2리터, 3리터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유 1000ml, 300ml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앞에 접두사 밀리 같은 거 붙여가지고 우리는 유연하게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국제 표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럼 온도는 이 세상에 있는 온도의 단위가 뭐가 있느냐? 온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섭씨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양 친구들 쓰는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중에 누가 국제 표준 단위냐? 이 둘은 절대 국제 표준 단위가 아니에요. 예, 국제 표준 단위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대문자 K라고 하는 절대 온도 단위. 이거 읽을 때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켈빈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켈빈. 케빈이 아니야. 케빈은 그 저기 미니온즈 미니온즈는 그 슈퍼배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케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켈빈 이 사람의 이름을 앞자를 따서 절대 온도의 단위로서 뭐 0켈빈, 10켈빈, 뭐 100켈빈 이런 식으로 국제 표준 온도를 이렇게 켈빈 단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SI 단위, 온도의 SI 단위는 켈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켈빈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하기만 하면은 켈빈 온도가 됩니다. 절대 온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질량, 길이, 부피, 온도에 대해서는 이러하고요. 이거 말고도 화학에서 물질을 측정할 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이거 말고 물리학의 세계로 조금만 더 넘어가게 되면은 물리학은 뭐 소리의 크기도 재고 빛의 밝기도 측정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분야의 개수가 훨씬 많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각 측정하는 요소들마다 국제 표준 단위가 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책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책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에 필기는 다 하셨죠? 필기는 다 하셨으니까 37페이지에 밑줄칩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려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밑줄칩니다. 저울로는 거기서도 밑줄입니다. 저울로는 질량을 측정하고 온도계로는 온도를 측정하다. 당연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측정 기구들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거시적 성질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우리 사람 눈으로 큼직큼직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 뭐 위에서 앞에서 말한 저울, 온도계 이런 것들은 큼직큼직하게 대승적으로 보는 그러한 거시적인 측정용 도구들이고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원자나 분자 크기인 미시적 성질은 2단원에서 이제 볼 텐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자, 미시적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 보이는 성질 이런 것들은 자나 저울 이런 걸 못 재죠. 현미경 이상 뭐 이런 하여튼 아주 작은 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지만 간접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어루비로 짐작해서 측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국제 단위계 SI 단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밑줄 칩니다. 측정값을 10의 거듭제곱과 관련된 십진법 단위로 우리는 주로 써왔어요. 이름하여 미터법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위에 대한 국제기구인 국제도량형 총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1960년에 국제단위계라고 하는 이를명 SI 약자로 SI로 표기하는 국제표준단위라고 하는 계량형 미터법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41페이지에 표 1.2번을 봅니다. 표 1.2번에 국제표준단위, 즉 SI 기본단위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길이의 기본단위는 미터, 질량의 기본단위는 킬로그램, 그리고 시간의 기본단위는 시간분 이런 거 아니고 초가 기본단위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기본단위는 암페어, 온도의 기본단위는 켈빈 이런 식으로 소개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빠진 게 있죠. 아까 교수가 말한 거 부피 같은 것도 좀 빠져갖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부피의 기본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치고 필기를 추가로 하나 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별표. 부피의 경우에는 국제표준단위가 리터도 있지만 미터 세제곱도 어떻게 국제표준단위로 인정합니다. SI 단위로 인정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부피라고 하는 거 원래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도 어쨌든 수학을 공부할 때 직육면체 부피를 구한다고 할 때 이런 도형 있죠. 요런 입체 도형. 요런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그게 간단하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래서 지금 길이의 기본 단위가 미터, 길이의 기본 단위가 미터,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길이도 기본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를 3번 연속으로 곱한 미터 세제곱도 국제표준 단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필기해 놓고 이렇게 착각을 얘와 얘는 똑같이 국제표준단위구나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실수하는 친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수. 어떤 실수? 자, 잠깐만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자, 어떤 실수냐? 자, 이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진짜 흑우들이 탄생하는 거죠. 자, 과거에 이게 맞다고 우겨대는 불쌍한 흑우 복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군인정신이 철철 넘치는 어떤 친구가 내가 이게 같은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만은 지는 맞다 해놓고서는 자기가 맞다면서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 근데 자기가 틀렸다는 거지. 자기는 맞다고 했는데 교수가 찍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를 째려보면서, 째려봤나? 아니, 군인정신을 씩씩거리면서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억울하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맞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한 30분 동안 설득을 했는데, 고집. 정말 세더라고. 인정할 수 없지 말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흑우 친구를 응징을 했냐면은, 자, 잘 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 끔찍한 응징의 코스를 안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설명합니다. 이 친구한테 이랬어요. 20분, 30분 정도 설명하다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야, 너 있잖아. 내일 아침에 10시에 시간 되냐? 그러니까, 시간 되지 말입니다. 철철 넘지 말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 내일 10시에, 아침 10시에 우리 학교 내가 우리 학교 어디로 나오라고 내가 할 테니까 그쪽으로 나와봐.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내가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알았지 말입니다. 왜 나오라고 하십니까? 이길래 내가 부르는 자리에 나와서 내가 너한테 미션 하나를 줄 테니까 그 미션을 네가 수행하면 내가 이거 그냥 맞게 해줄게. 알았지 말입니다. 두고 보시지 말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음 아침 10시에 그 친구를 이제 약속된 장소 부를 때 내가 미리 뭔가 준비물을 챙겨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짜리 그 이삿짐용 그 포장 박스 아시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박스를 딱 조립해가지고 내부가 물이 안 새게, 액체가 안 새게, 스카치 테이프 비닐로 다 방수 처리, 다 밀봉 처리한 다음에 여기 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속에는 이게 뚫려 있어요. 이게 뚫려 있는 상태야. 요런 통을 준비해 놓고 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그 친구가 저쪽에서부터 10시쯤에 멀씨 군인정신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니만은 도착했지 말입니다. 미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보고 내가 그랬어요. 가로 1m, 세로 1m, 여기 높이 1m 어쨌든
2m짜리 박스가 준비되어 있다. 자, 내가 여기다 수돗물을 터서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야, 여기에 네가 말하는 1리터짜리 물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거 원샷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맞게 해줄게. 이랬어요. 그쵸? 가로 1리터 세로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이 박스에 물이 무진장 많이 담겨 있을 때 이게 1리터가 될 수가 없어. 이 친구가 이걸 보더니만은 한 2, 3초 동안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 그러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잘못했지 말입니다. 다시 잘못했지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처먹어 이 자식아 하고 끝까지 먹이려고 했었는데 못 먹였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답은 뭐냐, 1리터 세제곱은 몇 리터냐면 1리터가 아니고요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우유가 1000개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제 표준 단위로 리터 세제곱과 리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절대값까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네, 같이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값까지 똑같지는 않다. 이 단위의 정의값까지는 똑같지는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1.3번에 나와 있는 건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뭘 외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미터 앞에 킬로미터 이렇게 붙인다, 접두사를 붙인다 했잖아요. 킬로라고 하는 소문자 K, 그거의 의미가 1000, 그러니까 10의 3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 자, 우리가 우유 1리터는 우유 1000ml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1000ml에서 리터 앞에 붙어 있는 밀리라고 하는 소문자 M의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10의 몇 승 단위를 묶어가지고 소문자로 또는 대문자로 처리를 해 놓은 게 바로 단위 앞에 붙는 접두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표 1.3이 바로 대표적인 접두사들을 점점 커지는 숫자로 접두사, 점점 작아지는 순서대로의 접두사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만큼 외워주셔야 됩니다. 대문자 T는 테라라고 부른다. 어디서 테라 많이 들어봤는데, 맥주 말고 술 말고 테라바이트. 여러분 휴대폰에 메모리가 몇 테라냐, 1테라냐, 이런 거 있잖아. 하드디스크 용량이 1테라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문자 G는 기가 들어봤죠? 그쵸? 몇 기가바이트. 너 휴대폰에 이거 메모리 용량 얼마야? 512기가야? 이런 거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메가, 킬로, 그 다음에 이런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데시, 이런 거, 소문자 뒤로 있는 데시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 밑에 센치, 이런 건 들어보셨고, 몇 센티미터, 10의 마이너스 2승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M, 밀리, 이것도 이해가 되셨고, 그러면은 그 아래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거. 무슨 콩나물 대가리 생긴 거 망것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거, 요건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마이크로라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표 1.3번을 보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약자, 접두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소문자에는 나노, 그 다음에 10의 12승에 해당되는 게 피코, 10의 15승에 해당되는 게 펜토, F, 그 다음에 밑에 A가 아토라는 게 있는데, 아토는 10의 마이너스 18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이제 이공계통 학생이면은 일반학을 공부한 학생이면 공부해 두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 이제 원소로 되어 있는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접두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돼요. 나노, 소문자 N 같은 건 요즘엔 자주 나오고요. 피코, 펜토 이런 거 수시로 이제 대학을 벗어나서 대학원을 가고 그 이상을 가게 되면은 무진장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1페이지 아래쪽에 부피라고 하는 부분 읽고 밑줄 칠 건 밑줄 치겠습니다. 길이의 SI 단위는 미터이며 이거로부터 유도된 단위는 입방미터, 즉 미터 세제곱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자들은 입방 센티미터나 입방 데시미터 같은 훨씬 작은 부피 단위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 쭉 내려오면 맨 밑에 두 줄이요. 리터는 국제 표준 단위가 아니지만 액체의 경우 보통 리터와 밀리리터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탈자 있는 겁니다. 보통 SI 단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리터는 SI 단위가 맞고
보통 액체의 경우 소량으로 사용할 경우에 밀리리터 이렇게 이런 걸로 주로 사용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터 세제곱이 국제 표준 단위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40페이지에 밑줄 칠 거 아직 못 쳤기 때문에 잘못된 글자 고쳐드리고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줄 칩니다. 자,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 용어의 차이점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질량과 무게라고 하는 용어는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양이지만 종종 혼용된다. 질량은 물질 내부의 물질의 양에 의한 척도인 반면 무게는 전문적으로 말하면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의 힘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면 질량의 국제표준 단위는 SI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라고 정확히 설명이 나와 있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2페이지. 이제 밀도 얘기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한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크기의 성질과 세기의 성질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세기의 성질에 해당되는 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밀도는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어떤 물질마다 딱 정해진 부피의 몇 그람 수가 얼마냐, 질량이 얼마냐를 따져보면 물질마다 그게 다 고유하게 다 달라요. 금의 밀도가 다르고 은의 밀도가 다르다는 의미는 금과 은을 동일한 부피로 딱 모아놓았을 때 질량을 측정하면 금의 무게와 질량과 은의 질량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영어로 거기 여러분 보세요. 밀도는 영어로 density라고 합니다. D-E-N-S-I-T-Y. 그래서 지금 식 1.1번을 보면 그 연두색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앞에 D는 할 때 앞에 D자가 그 density 앞에 이니셜 D자를 따갖고 밀도는 V는 부피, 소문자 M은 질량, 영어 단어로 MASS, mass. 이걸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질량, 예, 질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앞글자 소문자 M을 따서 어떻게 V분의 M 이러면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밀도에 대한 국제 표준 단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설명이 짧은 공간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교수가 정리를 하나 드릴게요. 필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밀도의 단위가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부피의 국제표준 단위는 리터,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도 밀도의 국제표준 단위는 킬로그램 퍼 리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맞냐? 아니면 안 맞다는 거예요. 틀려요. 그래서 밀도의 국제표준 단위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액체와 고체의 경우에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왜냐하면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자, 이렇게 박스를 교수가 대충 그렸는데 요 부피가 얼마냐면은 1ml. 네, 1ml.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의 밀도 단위를 저렇게 교수가 꼭 집어서 얘기했으면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기체의 밀도가 뭔가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가 따로 액체와 고체를 강조해서 필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옆에 또 다른 별표. 기체의 경우에 밀도 D는 단위가 뭘로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리터 퍼 그램 퍼 리터.
분모에 리터를 때려넣고 위에 질량을 그램으로 때려넣는 방식으로 부피의 단위, 기체의 밀도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필기해 두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예제 1.19번과 다음 페이지는 예제 1.1번 잘 읽어보시면은 밀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위하고 막 이런 걸 줘가지고 산수시키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설마 산수를 못하려고. 위에는 식 1.1번, D는 V분의 M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되 단위만 액체나 이런 거일 경우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맞출 수 있도록 잘 풀어보시면 하면 됩니다. 단위만 맞춰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답을 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쉬워요. 진짜예요. 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3페이지에 이제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좀 많이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줄부터 밑줄 칩니다. 현재 세 가지의 온도 촉도가 이 세상에선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들 단위는 첫 번째가 섭씨 온도, 도 C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씨 온도, 도 F로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 온도 K라고 대문자 K로 표시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미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화씨 척도는 물의 어느 정도, 정상 어느 점과 끓는 어느 점을, 끓는 점을 32도와 122도로, 화씨 32도와 212도로 정의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자, 여기 조금만 필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수가 온도계를 그릴 건데요. 온도계를 그릴 건데, 잠깐만. 자, 온도계를, 요쪽을 섭씨 온도계, 요쪽을 화씨 온도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이 잘 안 보여? 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화이트보드를 찍으니까 잘 안 찍히구나. 자, 검은색으로 어쩔 수 없이 표시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섭씨 온도계, 여기는 화씨 온도계. 눈금을 표시할 거라는 거예요. 눈금을요. 눈금을. 자, 그래서 뭐 라인이 삐뚤긴 한데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섭씨 온도니까 진한 글씨로 이렇게 섭씨, 그 다음에 여기는 화씨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화씨니까 여기 뭐 F.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어느 점이 어느 온도, 끓는 점은 끓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 기준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물은 몇 도에서 어냐 그러면 섭씨 0도에서 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화씨 온도는 어느 온도와 끓는 온도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화씨는 화씨로 따져봤을 때 물은 화씨 32도에서 얼고 212도에서 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데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 지금 책에 식 1.2와 식 1.3이 그 43페이지 아래쪽에 공식이 적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잘 듣습니다. 지금 이 두 그림에 있는 요 두 관계를 보고 우리는 공식을 방정식 하나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화씨 온도는 도대체 섭씨 온도에다가 어떤 짓을 해야지 화씨 온도가 계산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섭씨 온도에 기본적으로 32를 더해가지고 화씨 온도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섭씨 온도가 0도일 때 거기다 32를 더해야 화씨 온도에 32도라는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여러분은 물이 얼어서 끓을 때까지 요 섭씨 눈금은 100칸입니다. 100칸.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면 100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눈금이. 그런데 여기 화씨의 경우에 눈금이 180칸입니다. 칸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섭씨 온도의 100칸은 화씨 온도의 180칸하고 똑같구나. 이 비율을 여기다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1.8을 곱하고 32를 더하게 되면 된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식이 바로 여러분 식 뭐다? 식 몇일까? 식 1.3입니다. 식 1.3. 그리고 식 1.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섭씨 온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식이 바로 뭐다? 위에 있는 식 1.2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교수가 이렇게 떠들었던 내용이 온도계, 섭씨 온도계 눈금과 화씨 온도계 눈금과의 관계를 지금 44페이지 그림 1.11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관계로 밑에 어떤 식이 또 있냐면은 아까 전에 말한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한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무슨 그 1 켈빈 나누기 1도 섭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뭐 그 의미는 지금 당장 교수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요걸로 빨리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제 1.3번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영어 바로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구나 라는 거 눈치 까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A번 영하 141도 섭씨 영하 141도의 전위 온도 아래에서 어떤 물질은 저항 없이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초전도체가 된다고 한다. 이 전위 온도를 화씨로 바꾸면 몇 도가 되겠느냐 뭐 이딴 거 물어보고 있는데 바로 요 공식에다 때려 넣으시면 화씨 온도를 구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공식을 외우고 있니 안 외우고 있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B번 헬륨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아서 화씨 영하 452도에서 끓어오르나 봐요. 이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시오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화씨 여기다 때려놓고 나머지 다 보내서 섭씨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 숫자 다루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마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칠판 좀 지우고요. 칠판 좀 지우고. 좀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제 숫자들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를 봐서는 한 10분 정도 설명하다가 10여 분 정도 설명하다가 딱 끊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지금 몇 분 찍었니? 어머나 38분 찍었네. 끔찍해라. 그치? 자, 봅시다. 46페이지를 한번 넘겨봅니다. 46페이지. 네. 46페이지를 넘겨보면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이 영상 쉴게요. 영상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딱 끊어서 쉴게요. 과학적 표기법. 이게 뭐냐면요. 이상하게도 이공계통 쪽에 있는 책들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걸 책을 이렇게 보면 꼭 답답하게도 이딴 식으로 숫자가 꼭 적혀져 있는 걸 많이 목격하게 될 거야. 이 책 뒤에도 마찬가지로 쫙 넘겨보면 숫자가 이딴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625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되는 것을 참 피곤하고 불편하게도 똑같은 의미로서 6.25 곱하기 10의 2승 꼭 10의 몇 승 이런 형태로 적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기법을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얼어 죽을 놈의 과학적 표기법. 엄청 불편하고 피곤해 죽겠구만. 왜 저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왜 과학적 표기법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일단 그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단위까지 써서 얘기해 볼게요. 625g의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한번 볼게요. 625 앞에 점 쳐서 6.25 곱하기 10의 2승 그램 하면은 이것도 625g, 요것도 625g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25, 6.25 하고 0을 딱 찍고 곱하기 10의 2승 이것도 625g이죠. 그쵸? 그러면 밑에다 하나만 더. 6.25 빵빵 곱하기 10의 2승 딱 이렇게 숫자를 3개를 적어놨는데 위에 것도 결국엔 625, 밑에 있는 것도 결국은 625,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결국은 625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위에 있는 거는 625, 밑에 있는 거는 625.0, 밑에 있는 거는 625.00 이렇게 그람수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놓고 이야기하는데 측정된 값들을 봤을 때 위에 거는 1의 자리까지 정확히 측정한 값, 밑에 있는 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측정이 된 625,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확실하게 측정이 끝난 625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간이 측정을 해서 믿을 수 있게 기록이 됐느냐, 기록이 된 값이냐, 자릿수, 그 믿을 수 있는 자릿수까지를 표기를 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과학적 표기법, 몇 점 몇 곱하기 10의 몇 승이라고 하는 참 이렇게 골치 아픈 숫자 표기 방식으로 표기하는 게 바로 과학적 표기법이에요. 목적은 뭐다? 별표. 목적은 간단해요. 측정한 값이 어디까지 확실하냐, 어디까지 확실하는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과학적 표기법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6페이지 윗부분에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보면 n 곱하기 10의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나타낸다 뭐 이런 설명이 쭉쭉쭉 나와 있죠. 그 밑에 덧셈과 뺄셈에서도 또는 47페이지의 윗부분에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계산을 할 만큼 다 하고 나서 결국에는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덧셈을 신나게 하더라도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시해서 답을 써줘야 되고, 곱셈과 나눗셈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과값은 과학적 표기법으로 깔끔하게 적어주려고 해야 측정값에 대한 정확성, 이렇게 어디까지가 정확히 측정했는지 알 수 있는 표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7페이지에 유효 숫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다음 영상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영상 보는데도 힘들어 죽겠죠. 막 눈꺼풀이 내려오고 기가 빠지고 막 힘들어 죽겠죠. 그쵸? 엄근진 빨고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가 좀 촐랑대면서 뭔가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해야지 여러분들 따라올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좀 집중도가 더 중요해서 교수가 좀 뭐 가능하면 무겁게 강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